영국 법원에서 있었는데 빅데이터 분석한 게 나왔어요. 네. 똑같은 죄질에 대해서는 형량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점심밥 먹고 나서의 재판이 가장 후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법원의 정의는 포도당에 있다. 그래서 이제 AI를 써서 하는 것도 있고 사람보다 공정하다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한번 가면 안 돌아옵니다. 어느 상황이 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AI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어느 순간부터 AI한테 자꾸 양보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 그거잖아요. 뭐 지금 기술 수준이 우리가 정말 우려하는 뭔가 통제 불가능한 AGI의 배그를 봤을 때 몇 네. 가지 왔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인들은. 네, 네. 근데 이게 출발을 하면은 결국은 100까지 가는 거 아니냐. 중간에 그렇죠. 멈추는 건 참 힘들지 않냐. 네. 속도가 나기 전에 미리 제동 장치를 마련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네. 이제 일반인들의 우려잖아요. 네. 그게 이제 AI의 특징이 다른 디지털 기술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비가역적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한번 이쪽으로 이게 너무 좋고 유익해서 한번 딱 들어가면 예. 문제가 발생을 해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네, 한번 쓰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 쓸 때부터 저는 이제 윤리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개발하시는 분은 원래 그 개발의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에 맞게끔 쓰지만 네. 이거를 1000명이 가져다 쓰면 1000명은 자기의 경험과 가치관에 의해서 이걸 1000가지로 써요. 그래서 의인화 현상도 벌어지는 거고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막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고 나는 얘한테 원래 이성이나 감정의 코딩을 넣어준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쓰면서 얘가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고 인격체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종종 저는 이제 이렇게 윤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는 이렇게 만들지만 이용자들은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0가지로 쓰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을 해서 미리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논의의 대상에 개발자들만 있으면 안 되고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각층에 특히 인문학적 사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람에 관한 학문이 인문학이잖아요. 그 사람에 관한 인문학 연구를 사실은 처음부터 많이 해서 이 기술이 개발되면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 그걸 요즘 이제 영향평가라고 합니다. 네. 뭐 교통 영향평가처럼 사회 영향평가, 기술 영향평가, 최근에는 이제 윤리 영향평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유네스코에서는 윤리 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윤리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AI요. 예, AI 관해서 7가지 기준으로 나왔고 우리나라는 지금 키스디라고 아시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1년간 지금 연구해서 현재 윤리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윤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어떻게 바뀔까, 어떤 일자리가 잃어버릴까, 그다음에 기존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예측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없애거나 없애지 못할 경우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뭘까 그런 연구까지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윤리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네. 왜냐면 한번 가면 못 돌아오거든요.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맞기는 맞는 거군요. 네, 그 최근에 코로나 3년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네. 보통 줌으로 해서 이제 비대면 면접을 많이 봤는데 어느 회사들은 AI 면접관을 썼거든요. 그거 뭐 기사도 내고 많이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AI 면접관이 한 5군데에서 만들었는데 솔루션을 한 2군데가 거의 독과점을 합니다. 네. 그런데 공공기관이 얘가 공정한지 아닌지 테스트를 안 거친 거예요. 이 AI가 충분히 공정하게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지. 그렇죠. 뭐 여성을 차별하는지 지방대를 차별하는지 뭘 차별하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만드는 회사에서는 공정하게끔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술하신 분들은 알죠. 인사 시스템이니까 고객들이 그거 쓸 때도 공정하냐고 물어볼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정합니다라고 막 이야기하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시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AI 면접관을 뉴욕시 소재의 회사들이 쓸 때는 1년 전에 공정성 테스트를 시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걸 회사한테만 이름을 하니까 회사가 공정하다고 하니까 공정한 걸로 믿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공정성 테스트를 못 받았는데 그 코로나 3년이 끝났는데도 그럼 사그러들어야 되잖아요. 다시 네. 대면 면접을 가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오히려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편하니까요. 편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 섭외하는데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AI 다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은 보면 불공정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일바로 면접하는 친구는 성적이 좋아도 점수 잘 안 줍니다.
앞으로 이제 누가 올지 모르니까. 누가 올지 모르니까 이 친구가 진짜 면접을 잘했는데 100점 만점 100점 안 줘요. 네. 90점 이렇게 주고 뒤에 더 잘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끝까지 전역까지 한 다음에 이 친구가 진짜 잘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점수를 100점으로. 기억이 날까요? 그런데 그것도 있고 요즘은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입력하게 돼 있어 한 사람 입력하면 못 고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점심밥 먹고 나서는 점수가 후해요. 사람이 좀 너그러워지는군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국 법원에서 있었는데 영국 법원에서 재판에 관해서 빅데이터 분석한 게 나왔어요. 네. 똑같은 죄질에 대해서는 형량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해보니까 영국 법정에서 점심밥 먹고 나서의 재판이 가장 후했어요. 와. 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법원의 정의는 포도당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AI를 써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민원이 발생하면 네. 당사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비자 발급하는데 발급이 해주거나 거절하거나 그러면 왜 제 거 거절했어요? 그다음에 떨어지면 왜 제가 떨어졌나요? 직원들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노인분들한테 수급을 주시나 봐요. 20만 원, 30만 원. 근데 어느 행간에 이게 딱 떨어지니까 동사무소 가서 따지신 거예요. 왜 내가 떨어졌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어르신 지금은 AI가 결정해서 저희는 몰라요. 불편한 부분들을 AI가 해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특히 다른 사람의 운명이나 어떤 상황을 결정하는 걸수록 민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피할 수 있고 또 그게 더 사람보다 공정하다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가고 한 번 가면 안 돌아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엔 굉장히 위험하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참 편안한 건데 네. 결국은 책임을 아무도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AI 개발할 때 AI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네. 뭐 AI for humanity. 이게 우리나라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또 핵심이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럴 때는 관계를 놓고 따질 때는 이게 수직 관계거든요. 사람이 위에 있고 AI가 밑에 있고. 네. 그래서 AI를 도구처럼 쓰다가 우리의 편리를 쓰다가 뭐 심지어 뭐 불편하면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거 개발하고 이러는데 어느 상황이 되면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AI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지금은 거의 다 사람이 위에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까처럼 불편하거나 공정성 문제가 되는 경우는 AI한테 자꾸 양보를 합니다. 결정적인 거를. 양보해서 순간순간 AI가 위로 올라가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그게 점점 많아지겠죠. 이제 그때부터는 AI냐 사람이냐 선택해라 그럴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뭐 사람을 없애더라도 AI를 선택하는 게 낫겠다. 사회적인 가치를 놓고 볼 때 뭐 그런 순간이 올 테고요. 딱 잘라서 몇 년도부터 AI가 사람이랑 동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AI가 사람보다 위에 있습니다. 왜냐면 AI 결정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자기가 도구로 사실은 사람이 썼지만 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얘가 결정해서 몰라요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원래 자기가 쓴 거면은 맞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AI가 결정해서 몰라요. 얘가 내 상관이에요 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시대는 아직 멀리 있다. 오지 않았고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점점 퍼지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판사를 AI로 쓰기 시작한 게 뭐 벌써 한 20년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네. 옛날 룰 베이스로 개발한 겁니다. 컴퍼스라고 해서 되게 이제 가석방 뭐 하는 데도 쓰고 여러 군데 쓰는데 보통 이제 AI가 판결을 하고 인간 판사가 앞에서 그걸 인용해서 최종 판결은 사람이 해요. 예를 들어서 가석방 오케이.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저는 가석방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연방법원에다가 이제 뭘 의뢰하냐면 이거 AI 판단이 이상하다. 이상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건데 AI가 다르게 판단했으니까 이거 다시 수정해달라. 논의해달라.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그 판사가 불려갑니다. 불려가서 자기 기록 다 가지고 가서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설명하고 굉장히 번거로워지잖아요. 번거로워지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인생 아닌데 맞겠지. 얘가 하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내 생각이 틀리겠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판사분들 뭐 통계낸 걸 보니까 그냥 대부분 수용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AI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면에 있어서는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AI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AI를 바라보는 시각을 언젠가는 뭐 그런 일이 있어 걱정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네. 개발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미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때는 중간에 사람이 낚아채야 되잖아요. 네. 사고 일으킬 때뿐만 아니라 네. 사고는 뭐 당연한 거고요. 잘못된 결정을 일으켰을 때는 그거를 사람이 다시 판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여지를 두고 개발을 하고 그런 게 가능하도록 이제 일종의 이제 보통 AI 안에 난 매스커블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이제 킬러 스위치, 킬링 스위치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좀 둬야 되는데 야 그건 너무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고 네. 지금으로도 다 컨트롤하는데 뭐 쓸데없는 걸 하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게 오픈 AI의 취지였고 네. 제프리 힌턴이나 이런 윤리를 하면서 AI 하시는 분들의 취지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못 돌아오기 때문에. 네. 와, 그럼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혹시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이번 오픈 AI 사태 때문에 규제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서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의 글로벌 규제 동향이 네. 어땠었나를 한번 좀 여쭤보면서 네. 이번에 오픈 AI 사태가 그 규제 동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네. 그거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AI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딱 나왔던 거 하나가 2019년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때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오바마의 가짜 동영상이 나오고 트럼프의 가짜 동영상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 동영상 나오고 막 그럴 때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야 이게 대통령 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때문에 유권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딥페이크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의회에서. 그 2019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딥페이크는 좋은 데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일종의 표현의 도구이기 때문에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딥페이크를 방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딥페이크 방지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딥페이크를 써서 동영상이나 뭐 하여튼 뭘 만들면 얘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쓴 겁니다라는 보통 이제 디스클로저라고 해요. 디스클로저, 뭐 디스클레이머라고 하는데 썼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거죠 앞쪽에서. 만약에 AI를 이용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 그 디스클로저를 삭제하면 처벌하겠다. 뭐 이런 조항들입니다. 근데 이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이 2023년이니까 4년 횟수로 5년 됐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논의 중이에요. 이게 폐기도 안 되고 폐기하자니 필요하고 이걸 굳히자니 또 부작용들이 또 뭐 파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챗GPT 나오기 전이잖아요. EU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법을 2021년에 발의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얘는 그때 AI를 만들었을 때 EU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들을 다 맞춰서 EU가 발행하는 마크가 있어요. CE라는 마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서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유럽 연합에 서비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올렸던 건데 챗GPT가 딱 나오니까 몇 개가 추가가 됐거든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아까 딥페이크 방지법을 그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AI가 만든 글과 그림은 AI가 만들었다는 꼬리표를 달아야 된다. 이걸 없애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저작권 이야기가 나오죠. 학습했던 데이터의 저작권을 어떻게 다뤘는지 요약서를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만약에 그 AI를 이용해서 범죄 같은 데 악용을 하면 얘를 추적할 수 있거나 분류해낼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는 측에서 같이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뭘까 궁금해갔는데 그 OECD 밑에 그 AI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 협의체가 있거든요. 저도 거기 멤버인데 거기 계속 회의를 합니다. 지난 9월 달에 그 연구진이 그 EU의 그 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을 만들어서 EU하고 미국 백악관에 넘겼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챗GPT를 쓴 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내는 도구예요. 지금도 이제 AI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있거든요. 챗GPT가 나올 때부터 걔는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걔는 처음에 나왔을 때 정확률이 한 24%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툴들이 한 70개가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뭐 90%까지 판단해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걸 만들라는 거죠. 왜냐면 만든 회사는 파라미터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 값을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만든 회사가 자기네 AI로 만든 그림과 글과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툴을 같이 제공해야 된다.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이야기 될 것 같고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글을 만약에 사람이 좀 수정하거나 이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I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는 5가지로 판단하는데 AI가 썼다, 사람이 썼다,
AI가 쓴 것 같다. 이게 이제 고친 거죠. 사람이 쓴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툴들은 얘는 AI가 썼다. 얘가 AI가 쓴 거를 수정을 했다. 뭐 이렇게까지 판단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대단한데요? 또 문제가 있냐면 이게 유네스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건데요. 챗GPT는 한 명의 작가다라는 거예요. 네. 한 명의 작가니까 챗GPT가 쓴 모든 글은 챗GPT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생성형 AI가 뭐 10개라고 그러면 10명의 작가가 생기는 건데 그 10명의 작가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인류의 저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할 거다. 왜냐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글을 만들어내고 네.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걸 사람들이 막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글 하나 쓰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결국 이제 시간이 쭉 지나면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보면은 AI가 만든 게 메이저가 네. 되는 시간이 올 거다 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 소수의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뒤에 나타나는 AI가 학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동종교배라고 합니다. 동종교배. 열성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GPT-5 연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라키스라고 보통 별명이 돼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뭐 100만 불 들여서 만들었던 결정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패했다. GPT-4, GPT-3.5보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뭐 여러 가지 분석하는데 저는 딱 주목한 게 뭐냐면 학습 데이터의 50%를 AI 합성 상수물을 썼대요. 왜 그런 거예요? 데이터가 더 예. 기존의 거보다 더 큰 대형 모델을 만들기 위하려면 더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뭐 챗GPT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산출물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부 인용해서 썼던 건데 밝히기로는 학습 데이터의 50%는 인간 저작물, 50%는 AI 합성 저작물을 썼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데도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흔히 말하시는 동종교배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마 실질적으로 드러난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그래서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말살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막 그런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AI 꼬리표를 달아라. 저작물에 대해서. 그래서 학습시킬 때는 AI가 만든 합성 저작물은 학습시키지 마라. 네.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네. 좀 더 이 이야기들이 더 수면에 올라오고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좀 오히려 규제를 더 크게 이야기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오픈 AI가 선택한 것처럼 자본으로 가게 될까요? 기술은 기술대로 갈 것 같고요. 이제 정부가 나설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도 이미 나섰고요. 그 샘 알트만이 5월 달에 청문회 가서 뭐 규제가 필요하다 하고 나서 7월 11일 날 미국의 대표적인 7개 AI 기업하고 바이든 백악관하고 협약을 합니다. 보통 이제 8가지 종목을 해봤겠다고 그래서 A 커미트먼트라고 하는데 그 8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면 안전성, 보안성 뭐 그 안에 다 들어가고요. 네. 그거를 가지고 10월 30일자 이제 바이든이 AI 행정 명령을 발동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논의됐던 생성형 AI에 관해서 실질적인 규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AI 생성물에는 워터마킹을 집어넣어야 된다. 특히 영상이나 이미지는 워터마킹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워터마킹은 미국 정부가 만들겠다. 생성형 AI를 가지고 사업하는 모든 데는 상무성이 만든 워터마킹을 가져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워터마킹이 이제 찍히는 거고 그러면 미국 정부는 앉아서 확인할 수 있고 컨트롤 수도 뭐 수수료는 아니더라도 얘가 어디서 나온 건지 추적. 보통 워터마킹은 원본인지 아닌지 추적하는 기능도 있지만 보통 트래킹 기능이 있거든요. 어떻게 흘러왔고 어디서 왔고 이런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AI 생성물 이제 가짜 뉴스. 네. 누가 만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추적하겠다는 거에서 언뜻 보면은 글로벌 모니터링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 그렇게 발표할 때 이제 바이든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행정명령과 그 A 커미트먼트를 우리나라, 자기네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20개의 우방국가랑 이미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 20개 국가에 우리나라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규제라는 게 지금 미국도 표면상은 AI가 위험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AI 주도권을 특히 규제는 이제 거기에 서비스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규제를 누가 주더냐에 따라서 AI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싸움이기 때문에 현재는 EU하고 미국하고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EU가 앞장서 가거든요. 네. EU는 보통 미국의 기술 패권주의를 경쟁하면서 이전에도 개인정보보호법 GDPR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 쥐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유럽연합의 AI 법하고 법이 좀 앞서가는 강성이었는데요. 그거를 행정명령이 거의 다 수용을 했어요. 미국에서요? 예. OECD 밑에 지파이라는 글로벌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AI 규제에 관한 것들을 막 연구하거든요.
근데 그 발표자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기술은 이후의 AI 법에도 반영하기로 했고 백악관에도 승낙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그게 9월 달에 발표한 건데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걸 딱 보니까 레벨이 같아요. 규제 레벨이. 저희도 이제 인공지능 그 윤리정책 포럼에서 계속 규제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정부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안한 게 뭐냐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러면은 뭐 기업하시는 분들은 좀 번거롭고 규제를 지키려면 뭔가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안 하면 어차피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못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우리나라 AI 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빨리 수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법은 만들어서 기업인들에게 불투명성을 제거시켜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글로벌 호환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으면 유럽연합이나 미국이 인증을 따로 안 받고 그냥 거기도 그냥 만족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게끔 정부끼리 협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파이가 지금 만들어지가 4년 됐거든요. 국가에서 파송된 전문가들만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그 G7 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있었거든요. G7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인공지능이었는데 G7의 마지막에 그 합의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항목이 뭐가 있냐면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연말까지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G7이라는 게 주로 선진국 있잖아요. 선진국이 주로 AI 관한 규제를 합의해서 만들면 다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만들겠다고 해놓고 구체적인 실무는 아까 말했던 OECD의 지파이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여쭤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안 들어와 있고 러시아 없고 되겠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 국가별로 뭐가 관심 있나 이렇게 봤더니 중국의 윤리 이슈는 글로벌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다뤘던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공정성, 그다음에 투명성 이런 거거든요. 중국은 하나도 논의 안 해요. 왜냐면 자기들은 국가 체제가 원래부터 공정하고 원래부터 투명하다고. 그래서 좀 약간 글로벌하게 왕따가 당했는데 최근에 중국이 노선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그런 논의를 막 하고요. 그리고 생성형 AI의 그 히스토리 그래프를 보면은 화웨이를 비롯해서 바이두 뭐 이런 데가 다 생성형 AI를 만들었고요. 우리보다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일으켰을까라고 어느 생성형 AI 중국 그거에 물어봤더니 이제 러시아가 일으켰습니다. 그날 폐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국용으로 쓰는 거는 특히 당선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당선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관한 법을 만든 국가는 처음에는 유럽연합일 줄 알았는데 중국이 돼버렸어요. 네. 중국이 3개월 만에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최초로 중국 정부한테 인가받았던 게 아마 바이두의 어니봇이라는 게 그 8월 30일 날 인가받았고요. 내수용하고 외부용하고 따로 구분하는 것 같고요. 외부용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간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마 그 규제 논의할 때는 중국도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G7에는 중국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중국 자체가 왕따긴 하지만 중국도 뭔가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고 러시아는 AI 생성형 이야기할 때는 거의 명함을 못 내미는 것 같아요.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네, 그런 것 같고 검색 엔진은 괜찮은 게 하나 얀덱스 이런 것들은 뭐 한 3, 4등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지만 AI는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고 일본도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생성형 AI 쪽에서는 좀 뒤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유럽과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포지션을 잘 잡아야죠. 오늘 오픈 AI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결국 이 인공지능 판 전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본 것 같은데요. 결국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결국은 신뢰라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네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네. 못 믿으면 어떻게 공존하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엔스로픽 이런 데서도 지금까지 우리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던 게 사실은 옆에서 쳐다볼 때 너무 이상주의자인 걸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조금 달리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기업이 어떻게 보면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약간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고 제가 AI 윤리를 지금 한 지가 벌써 한 8년, 9년 되거든요. 기업에 있는 분들은 교수님 뭐 왜 제 인생에 태클을 거세요? 짧게 해주세요. 윤리하면서 어떻게 중국을 경쟁하고 뭐 이렇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죠. 중국은 뭐 학습 데이터 마음대로 갖다 쓰고 그런데 과거의 사건들을 놓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루다 1.0 같은 경우는 뭐 2년 넘게 개발했다가 윤리 문제에 걸려가지고 3주 만에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몇 년 개발했다가 빨리 문 닫으면 비효과적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윤리적인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리적인 게 경제적이다. 되게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전까지는 별로 안 먹혔어요. 사람들이 야, 지금 아직 이만큼 AI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 자꾸 규제 얘기 이랬는데 이번 오픈 AI의 이 사건이 그래도 그 이야기를 좀 더 수면으로 올려줄 수 있으면 하는 좀 바람이 들고요. 또 김병주 교수님 같은 분들께서 또 이번에 더 탄력을 받아서 좀 옳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자문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겁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